큰 조정이 있을 때 그 전에 과잉 투자가 일어났던 곳이 항상 박살이 나요. 최근에 3년 동안에 가장 캐파 증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는 어딜까? 2차전인가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2650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많이 물려 있는 것 같다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물린 주식 있는 개인 투자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랑,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 좀 꼭 앞으로 팔아야 되는 주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종목 얘기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이제 뭐 특징이라든가 섹터라든가. 저한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한 30% 계세요. 전무님, 제가 열심히 한 3년 동안 주식을 잘 샀는데 이번에 못 팔았어요. 네, 못 팔아가지고 사기만 샀고 못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기만 사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셨을 거예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좋은 주식을 모아가야지.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장기 투자,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었죠. 나는 그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거다라는 것부터 내 돈을 일하게 하면서 내 돈이 주주로서 일을 하게 만드는. 주주가 됐더니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주주가 되지 말걸. 그런 마음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가 주식이라는 이 변동성에 이번에 한번 확 빠지는 거에 당해보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요. 주식시장의 투자가에 네 부류가 있습니다. 네 부류. 첫 번째는요. 주식을 기가 막히게 바닥에서 사서 기가 막히게 위에서 팔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10,000명 중에 한 5명 되려나? 네. 그렇게 워런 버핏도 위에서 기가 막히게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10,000명 중에 5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5명도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을 사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을 사기만 하신 분은 1980년도든 90년도든 2000년이든 2001년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별일이 다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재작년에 코로나 위기, 결국은 갖고 있었더니 수익이 났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나마 2등까지는 돈을 번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3등, 4등이 돈은 못 번 분들인데 3등은 누구냐면요. 계속 시장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액션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에요. 액션을.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다. 계속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주식시장에서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본 분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저축만 했으니까 나는 안 터졌지. 그런 분이 있으세요. 실제로 저희 찾아오신 고객분 중에도 그 20억이라는 돈을 그냥 보험에 넣으셔가지고 23억이 되셨다는데 20년 동안. 좋아하셨나요? 20년 동안 20억, 23억 된 거예요.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억 7천짜리 집이 23억 정도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20억이 23억 됐다는데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액션을 안 하신 분들 또 보면 손해 보신 거예요. 손해 보신 거. 그리고 네 번째 꼴등. 계속 사고 팔고 맞추려고 했던. 거꾸로 하신 분들. 나는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나는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사셨다가 아닌가 봐. 여기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여기서 현금화 시키고 손절하고 마이너스 30% 손절하고 밑에 한 번 더 빠지면 다시 사야지. 그런 마음으로 밑에서 팔고 위에서 다시 사고 밑에서 팔고 이분들이 4등이에요. 기가 막히게 고점에는 잘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게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게 우리가 호랑이는 제가 뭐 사주팔자도 이제 한 번씩 보는데 그 띠가 12간지에 띠가 있잖아요. 그 호랑이는 어떤 동물이에요? 호랑이는 사자와는 달리 혼자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집소, 범토, 용변, 말량, 원닭개대 이렇게 봤을 때 제 사주에는 호랑이가 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혼자 있는 그게 익숙해요. 저는.
그런데 본능적으로 사람은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거의 지금 한 800만 년 동안 인간이란 동물은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꼭지에 쫓아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밑에서 막 다들 아우성 치잖아요. 여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예, 그 동물적 본능 때문에 밑에서 밟고 위에서 자꾸만 사게 돼 있어요. 그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아마 풍모 현상도 무리에서 떨어지는 게 무섭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붙고 똑같습니다. 예, 무리에서 나만 뒤처지는 줄 알고. 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절대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거는 네. 제가 2007년에서 8년 넘어갔을 때 네. 그런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에 큰 조정이 있잖아요. 그런 큰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보면 그 전에 과잉 투자가 일어났던 곳이 항상 박살이 나요. 그 전 닷컴 버블 때도 닷컴에 대해서 많은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던 산업이 박살이 났어요. 네. 그러면 제가 혹독한 경기 침체를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2018년도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일으켰어요. 2018년 3월 달부터. 네. 그래서 2019년 소위 말하는 ISM PMI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급락을 한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중국에다가 공장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미국에다가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이 불투명해서 19년 동안 투자가 안 이루어졌어요. 18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19년도에 얼어 있었고 20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이제 손잡고 뭐 하나 이렇게 합의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2020년 별로 투자 못했어요. 네. 21년 못했어요. 네. 2차 팬데믹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과잉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진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대체에너지, 네, 태양광. 네, 그러면서 그때 한화그룹이 태양광, 웅진그룹이 웅진에너지, 뭐 여러 기업들이 태양광에 뛰어들었다가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최근에 3년 동안에 가장 캐파 증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는 어딜까? 2차전인가요? 네. 네. 그 2차 전지 쪽이고 여기다가 보세요. 최근에는 그 사용된 배터리에서도 폐배터리에서도 추출해서 이제는 양극화 물질 이런 걸 뽑아내겠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동박도 다시 추출해내고 그런 것까지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조금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사는 거는 조금 생각해보고도 사자. 아니면 정말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어서 한 6개월 동안 기가 막히게 트레이딩하고 나올 자신이 없다면 조금 2차 전지 부분은 좀 조심을 하자. 2차 전지 부분 조심하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걱정되는 분야가 별로 없어요. 그럼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가 되게 고생했잖아요. 네, 바이오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2011년이랑 비슷하다 했잖아요. 네. 2011년으로서 고유가 상황이 이제 끝이 나면서 그때 2011년 8월 달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으면서 그 소위 말하는 차화정 장세가 끝이 납니다. 화학 정류가 끝이 나는데 그 이후로 12, 13, 14년 동안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감익을 하고 순이익이 감익을 하는 그 박스피 구간에 대형주들이 안 되는 구간에 중소형주들이 막 날아가는데 그때 가장 강하게 날아갔던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주식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은 풍부한데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데 경기 침체가 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무장대 산업이 박살이 났었죠. 네, 요 바로 옆에 있었던 그 홍대 합정역에 있었던 GS 건설에서 지은 무슨 이름 긴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네, 80%가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유가가 나중에 안 좋아지고 하면서 해양 플랜트 만들던 회사들 다 박살나고 그리고 조선업체들 나중에 빅베스 막 나오고 그런 와중에 중무장대 기업들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로 자금이 몰리면서 시세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하나 뭐든지 그 트리거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2011년도에 메디포스트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줄기세포 관절 치료제를 출시했을 때예요. 네. 그런 일이 있고 그 출시하고는 메디포스트는 그때 고점 치고 이제 빠졌어요. 네. 빠졌지만 그 이후로 와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관절 치료제를 만들 실력이 되구나. 네. 여기서 이제 꿈이 생겨요. 그 꿈이 생기면서 그 뒤로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확실하게 매출하고 이익이 나오는 삼성바이오 아니고는 잘 매매 안 한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삼바가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맞습니다. 높은 건 맞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단지 이제 주변 바이오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바이오가 막 확 이렇게 막 머리 들고 있는데 그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바이오 장세가 한번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러려면 누군가 이번에 임상, 이상, 삼성에서 라이센싱 아웃 하나 큰 거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런 게 하나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기업이 하나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이제 인터넷 섹터 쪽은요? 그 빅7 중에 이제 빅에서 I가 인터넷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삼성에 보시면 나스닥의 빵에서 넷플릭스가 뭐 장난 아니게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부분은 아마존이 뭐 전 세계 1등이었었고, 아마존도 2020년도에 아주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번에 주도주는 전자상거래야 하면서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갔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네이버가 고점 대비 50% 빠졌어요. 예, 50% 빠졌는데 시총이 지금 33조 4조 정도거든요. 카카오가 한 31조 정도 하고 있는데 38조네요. 네이버가 38조. 그러면 그 전에 시총은 거의 80조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이익을 어느 정도 내냐면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3천억 정도 냅니다. 거기 비해서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던 거죠. 네, 비쌌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의 PBR은 한 1.6배밖에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PBR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작년 7월 달에 카카오 지금도 사도 되냐고 다행히 그때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15만 원 근처에서 제가 그때 이제 PBR 14배 모든 성장주는 PBR 14배 찍을 때 그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파셔야죠. 다행히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카카오가 이제 PBR이 3.2예요. 네, 그리고 네이버는 PBR이 1.6. 그리고 PER은 아직까지 높습니다. PER은 여전히 뭐 36배, 33배 이런 수준인데 이 정도 PER이 유지가 되려면요. 금리가 3% 이상 지금 유지가 되면 안 돼요. 네, 성장주는 무조건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PER이 그렇게 60배, 70배 갈 수 있었던 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55였잖아요. 0.55 찍고 막 올라왔는데 겨우 1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대고 그런데 저는 내년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5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그렇다면 이 금리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이 멀티플이 저는 올라온다고 봐요. 멀티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은 지금은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요. 제가 명품 주식은 뭐냐 한마디로 대체 불가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명품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이버를 안 쓰고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카카오를 내가 안 쓰고 뭘 할 수가 있을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는 대체 불가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대체 불가라면 비즈니스가 아주 탄탄한 거야. 소위 말하는 그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고 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하는 엄청난 진입 장벽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2등 전략 팔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어도 2등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결국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가 떨어지든 어떤 식으로든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 생깁니다. 인터넷 섹터 같은 성장주들은 금리 인하 시점과 같이 좀 어떤 것들이 맞물려 있겠네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바닷가 천장에 기가 막히게 하는 투자자인 거고, 두 번째 이제 돈을 버는 분이 이제 계속해서 모아간 분들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팡, 미국 기술주들도 사실은 굉장히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미국 기술주는 사실 한국 뭐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훨씬 더 글로벌 경쟁력도 있는데 그런 뭐 구글, 애플, 그 다음에 뭐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사모아 가도 되는 건지.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4월 달에 왔을 때 그때 제가 많이 빠졌지만 사면 안 되는 기업, 사야 되는 기업으로 그때 비교를 해드렸던 기업이 바로 메타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이 50% 빠졌는데 왜 넷플릭스는 사면 안 되고 메타는 한번 사볼만 할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면요. 넷플릭스가 대체 불가한 서비스냐? 2년 전만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랑 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가 그 ESPN이랑 뭐 홀루인가 뭐 합치면 2억 3천만 명이 넘으면서 넷플릭스를 추월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2등이 1등이 될 때 그때 주식이 되게 짭짤해요. 그런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1등이었는데 2등으로 내렸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아주 혹독하게 빠집니다. 최근에 인텔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런 모습 보이는 것처럼 1등주의가 무너지는 회사는 고점에서 빠졌다고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GE, 뭐 100년 기업, 뭐 GE, 잭 웰치 회장, 뭐 대단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넷플릭스, 뭐 저만 하더라도 우리 집이 2년 전인가 그 아마존 프라임 하면서 넷플릭스 끊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못 봤어요. 보고 가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반면에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PR 30배, 40배를 받고 있으면 아 지금이라도 메타 팔아야 되는데 싶은데 메타의 지금 PER이 11배, 12배밖에 안 돼요. 진짜 많이 떨어졌군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11배, 12배면 아니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10배, 9배 이렇게 받는 것처럼 아니 진짜 성장이 없는 건가? 네, 성장이 없는 기업한테 주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탄탄한 광고 수입을 받는데 틱톡이라는 경쟁자가 생겨난 거죠. 근데 저는 뭐 틱톡을 쓰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뭐 보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는데. 근데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의 관점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여전히 메타가 더 강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PER 11배, 12배에서는 그래도 이 주식은 사도 되지 않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난번 4월 달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메타가 답답한 흐름이지만 옆에 밑으로 옆에서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넷플릭스는 그 이후에 뭐 실적 쇼크 나오면서 마이너스 지금 75%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인터넷 기업 그리고 팡 했을 때 우리가 확고한 1등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마존 여전히 클라우드 확고하게 1등이고 클라우드 시장 여전히 30%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그러면 고점 대비 30% 오케이. 박앤세일 하는 거다라고 해서 사는 걸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1등지가 계속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다.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1등 지위를 유지할 정도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성이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좀 싸 보이면 땡큐. 싸면 쌀 때 사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메타도 얘기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남은 섹터를 제가 좀 언급해 드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섹터만 대표님 관심 있는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금융, 식음료, 뭐 백화점, 의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건설, 리오프닝 이 중에서 대표님이 관심이 가시는 뭐 한두 개 섹터만.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최근에 왜 태조 이방원에서 조선이 올랐을까? 원자력 가격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엘리엇 파동 이론에 1파가 올랐다가 2파 조정이 있거든요. 2파 조정이 있고 3파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1파 때 아우 내가 저 때 못 팔았으니까 네. 3파 시작될 때 여기서 다 틀리거든요. 네. 그러면 2파 조정이 나온 지금 섹터가 뭔가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면 조선 같은 경우가 1파 나왔고 2파 조정 나왔고 지금 3파에서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러면 조선이 올라갔던 논리로 보면 올해 3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공급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건설 같은 게 이제 확 떴다가 네. 아니 유가가 막 120불로 올라가고 금리가 그때 당시 금리도 치고 올라가고 네. 아니 건설 회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맞물리면서 아 이거 수익이 안 나겠네. 네. 그러면서 다시 확 빠졌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뭐 분상제 이런 것 때문에 윗단의 매출은 이렇게 ASP는 못 올라가게 잡아 놓는데 네. 코스트가 이제 확 올라오게 되니까 그런 원리인데 지금 코스트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고 옛날에 70년대에 우리가 중동 건설 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고유가로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가 오펙, 중동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 갔다 왔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현대건설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나라의 또 발전을 거기 한국에 휴가 나오셨을 때 제가 딱 태어나셨군요. 그렇네요. 70년대 말, 네. 80년대 초. 그리고 제가 이제 82년에 태어난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70년대에 중동 건설 붐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고유가 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이 또 한창 좋았었고, 해양 플랜트 좋았었고, 그렇다면 지금 건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제2의 호황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주가도 지금 굉장히 싼 편 아닌가요? 아, 방금 현대건설에 계셨다고 하셨나요? 네네네. 그냥 현대건설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주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 건설 경험이 가장 많은 회사가 현대건설이다라고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네. 네, 그렇게 본다면 건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건설 나쁘지 않게 보신다. 자, 지금 현재 시대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세상,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지금 가장 먼저 좀 시청자분들 해야 하는 거랑 돈값이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데 돈값도 떨어지고 있지만 주식도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있고 가상화폐도 떨어지고 있고 이건 뭘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이번 달에는 달러 들어온 거를 그냥 한전을 안 했거든요. 안 했더니 달러는 다행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달러가 들어온 게 있다고요? 그 구글에서는 유튜브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한전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네. 항상 한전을 해서 뭘 사야 된다 생각이 강했는데 와. 이번에 처음으로 그냥 달러가 왠지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 게 또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놔뒀는데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좀 많이 힘드신가요? 빨리 달러 파셔가지고 네네. 한국 주식 사셔야죠. 아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가 고점 대비 40% 빠졌다 했잖아요. 예, 달러 기준으로는 지난번 2270 그 근처에 와 있어요. 네. 예. 내일 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네. 예,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이 네네. 예,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 같은. 네, 마중물 역할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뭘 사야 될까요? 좀 시청자분들은 현금으로. 예,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네.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6조 가까이 샀어요. 그 왜 샀을까 생각해보고 아까 뭐 현대차부터 삼성전자도 샀어요. 그러면 2019년 초에 지금처럼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물가 공포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떨어졌을 때 네. 그리고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2019년 1Q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쇼크 발표했을 때 그럴 때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는데요. 네. 삼성전자를 왜 샀냐면 그때 당시 배당 수익률이 2.8%였어요. 네. 2.8% 배당을 받으면서 나는 삼성전자 다음 반도체 사이클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홍콩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네. 삼성전자 도대체 왜 샀습니까? 라고 네,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2.7% 정도 나옵니다. 특별 배당 빼고. 네. 그렇다면 지금
또 삼성전자는 나 지금 이 달러 바꾸기 아까운데 네. 그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1,400원 갈 것 같고. 예,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달러를 엄청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사는 걸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은.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달러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요 얘기는 우리 김 작가한테만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네. 하는 말이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절대 투자 권유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반기 이제 4분기 남았죠. 4분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그다음에 또 요 며칠 뒤나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아마 이 네. 영상이 추석 때쯤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 추석 인사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과거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명절 효과가 있습니다. 추석 전에 2020년 그 강했던 장도 9월달은 조정이었어요. 왜 그런 조정이 오냐면 추석 때 저도 이제 고향 내려갈 때 좀 빼야 되니까. 돈 한 300만 원 찾아야 돼요. 300만 원요?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 형제가 6남 1녀신데 근데 무슨 용돈 엄청 주시나 그러면 봐요. 삼촌 숙모님 네네. 네, 다 또 삼촌 숙모님 따로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거의 뭐 300만 원 돈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추석 전에는 약간 시중 유동성이 약간 축소되고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의 투자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그렇죠. 금, 토, 일, 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2017년 추석 전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최근처럼 안 좋은 거에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 추석 지나고 나면 그 FOMC 회의 그게 마지막 이제 또 호키시한 그 금리 인상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국면이 될 거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미국에서 떨어지고 있는 가솔린 가격이나 항공유도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가격도 이제 좀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미국의 여러 레저 지금 그런 그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하나 그런 위락시설도 보면 뭐 바글바글 하다고 하거든요. 그 경제는 그렇게 살아서 또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바이든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또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세상은 더 나은 모습으로 올해 연말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저는 더 나은 모습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좀 마음 편히 박정무 말대로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추석 연휴 딱 시작된 전날이나 아마 당일쯤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명절 효과가 없이 장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되는 거죠. 네, 화요일은 아주 강하게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세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